조선의 멸망이 시작됐다. 한 눈을 가진 예언가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고 500년 왕조는 그가 말한 대로 무너졌습니다. 박유봉, 그는 자신의 비극적 치욕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시작된 그때 영적인 세계는 이미 큰 변화의 징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군함들이 강화도를 위협했고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가 우리 해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며 조선을 집어삼키려 했고 청나라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더욱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로 관리들은 부패했고 왕실의 권위는 날로 추락했습니다.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예언가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대신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비밀 위에 점쟁이들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움직이고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예언가들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궐 깊숙한 곳에서는 매일 밤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왕실의 점쟁이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나라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들의 예언 하나에 대신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때로는 왕조의 미래까지 흔들렸습니다. 민갈에서도 예언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백성들 사이에서 불처럼 번져나갔고 도참비기는 이제 양반들의 서재에서 은밀히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예언가들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특별한 예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유봉. 다른 예언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직접 걸어다닌 사람처럼 그가 보는 미래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흥선대원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원굴은 겉으로는 미신에 배척했지만 은밀히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유봉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이 보낸 경고자처럼 나타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은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박유봉이 남긴 예언의 깊은 의미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하늘의 경고는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절합니다. 한쪽 눈을 감은 채 미래를 보는 자, 그가 바로 박유봉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예지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유봉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양반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그 양반이 곧 큰 활에 당할 것이라 경고했고 정확히 3일 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그의 집 앞에는 날마다 운명을 묻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가 한고위 관리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 관리가 모함을 당해 유배될 것이라 말했고 또한 3년 후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조정의 큰 인물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굴의 측근들은 은밀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유봉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대원굴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의 고종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있었기에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물결은 박유봉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철종이 후서 없이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의 모든 이들을 진감시켰습니다. 어떻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이토록 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대원굴은 박유봉을 은밀히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미신에 믿는다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고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신들은 그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박유붕은 이런 의심과 견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명확한 예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예언은 때로는 듣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 진실성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궁중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대신들도 이제는 은밀히 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의 이면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유붕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예언이 가져올 파장과 그 끝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박유붕의 예언 능력 뒤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사충이라는 인물과 그가 남긴 신비한 책이었습니다. 명나라 시절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사충. 뛰어난 무략을 지닌 장수였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군의 동태를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사충은 전쟁터에서 보이는 것이 단순한 전투의 승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명나라의 멸망, 청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조선의 미래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알았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박유붕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박유붕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유붕이 그 책을 펼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책 속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미래를 보는 열쇠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사충의 예언설은 일반적인 점술서와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건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벼라부터 땅의 기온 벼라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선염되어 있었습니다. 박유붕은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들은 사실 두사충의 예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온전히 박유붕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두사충이 남긴 신비한 부호들을 풀어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사충의 예언설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미신이라 비웃었지만 박유붕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그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종의 즉위를 정확히 예언한 사건은 두사충의 예언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는 대신들조차 이 책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신들은 비밀리에 이 책의 내용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사충의 예언서에는 더 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박유붕은 이 예언을 읽으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두사충의 예언서를 읽던 박유붕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견했던 그 어떤 예언보다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서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자의 취호는 잔인할 것이라고, 그의 얼굴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의 시신은 길가에 버려질 것이라고. 박유붕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예언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보낸 날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유붕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형태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 미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박유붕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운명을 속이기 위해 그는 스스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의 입에서는 비명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언서에 쓰인 운명은 바뀌었다. 그는 믿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언가가 스스로 눈을 찔렀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행동에 더 큰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궁중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신들은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점차 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예언을 그토록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박유붕은 한눈을 가진 예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쪽 눈이 현실을 보는 대신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연민의 시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운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박유붕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른 참혹한 대가가 과연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려 했던 박유붕, 그의 한쪽 눈은 사라졌지만 미래를 보는 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가장 큰 예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유붕은 흥선대원군 앞에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대원군의 어린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1863년, 바로 그 해에. 당시 철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는 더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863년, 12살의 고종이 조선의 2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기까지 정확히 맞춘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박유붕의 이름은 이제 궁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은밀히 그를 찾았습니다. 외교 문제부터 내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조언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군사작전을 펼칠 때도 그의 예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미신이 나라를 좌우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한 놈만 점쟁이의 말에 어찌 믿을 수 있느냐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박유붕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박유붕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박유붕에게 특별한 지위를 하사했고 공중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예언가가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예언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예언자라 불렀고 양반들은 그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이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박유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본 미래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운명, 그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격변에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언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절하는 순간 그의 운명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유붕의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한쪽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고종의 혼인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민씨 가문의 딸과 맺어지는 순간 나라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유붕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세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 바람은 처음에는 미풍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거세져 마침내 조선의 뿌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대영굴은 처음으로 박유붕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미씨 가문과의 혼인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한 예언가의 말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박유붕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부디 이 혼인에 멈추어 주십시오. 미씨 가문의 딸이 왕비가 되는 순간 조선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영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유붕의 거듭된 간청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민자영이 고종의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성황후로 불리게 되었고
박유붕이 예언한 대로 조선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젊은 왕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에 보였고 점차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명성황 후는 조선의 새로운 길에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미국과 같은 서양 열강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청나라에 의존하던 조선의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궁중의 권력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영굴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고 명성황 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외세와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박유붕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왕비의 최후가 조선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박유붕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큰 소용돌이가 조선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붕의 마지막 난해들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조정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예언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서는 그를 향한 적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예언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며 비난했고 일부는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오랜 후원자였던 대영 군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박유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성황 후의 죽음이 조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가운 새벽, 한 상인이 길가에서 처참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박유붕의 시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남은 한쪽 눈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언가의 죽음은 그가 예견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스스로 한쪽 눈을 잃은 것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박유붕의 죽음이 그가 예언했던 더 큰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 명성황 후와 조선의 운명에 대한 경고가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때 그를 미치광이라 비웃던 대신들도 이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유붕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언이자 경고였습니다. 진실에 말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한 이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언가의 피는 땅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처럼 그의 마지막 예언도 조선의 운명 속에 깊이 새겨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예견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유붕이 남긴 마지막 예언,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고.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1895년 조선을 뒤흔든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명성황 후가 잔혹하게 시해된 그날, 왕실의 중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이 맞이할 운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왕비를 잃은 슬픔과 함께 외세의 협박 속에서 불안한 전국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궁궐 안팎을 휘감았고 러시아와 청나라의 그림자 역시 점점 짙어졌습니다. 내부에서는 개혁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미 외세의 힘은 조선의 뿌리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1897년 고종은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새 왕조 체제를 선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출범시켰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라는 이름은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박유붕이 왕조의 몰락이라 예언했던 그 말은 명성황 후의 죽음과 대한제국의 등장으로 상징화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뒤늦게야 그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세의 간섭과 내부 권력 다툼이 겹치면서 조선이라는 큰 배가 끝내 좌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사충의 예언서가 암시하고 박유붕이 되풀이하여 경고했던 비극의 완성이었습니다.
두 사충이 남긴 신비한 기록과 박유붕이 이어받은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맞춘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들은 조정의 정책 결정과 외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물론 명성황후를 비롯한 왕실 내외부 인물들조차도 은밀히 예언가들의 말을 참고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이끌려, 때로는 기회를 엿보며 예언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이 맞이할 운명을 더욱 가파른 길로 이끌었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언은 한 나라의 정책과 인사, 심지어 외교 방향까지 좌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언가를 경배하면서도 그를 제거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의 정점에서 박유붕은 고독하게 서 있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운명의 힘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박유붕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 시절 사람들은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초자연적 예지와 예언에 의지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외세의 침략이 겹쳐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통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언이란 것이 필연적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실현적 예고였는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박유붕의 수많은 경고가 없었더라면 혹은 그 경고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더라면 조선의 운명 또한 바른 길에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언은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암이 때로는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박유붕의 이야기는 한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진실을 외면담한 예언가의 비극이자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으나 끝내 바꾸지 못했던 한 인간의 고뇌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명성황후의 시해와 함께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오래된 왕조의 조먼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역사는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나 있었던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믿음과 불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혼란의 시대에 한 예언가가 보여준 선택과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쪽 눈으로 현실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 미래를 보았다는 전설 같은 그의 일화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경고를 흘려보려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가 내던진 예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정한 메시지는 결국 두려움이나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감일 것입니다. 박유붕의 비극은 그 시대의 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의 한쪽 눈을 포기하던 그날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야말로 그가 이 시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결국 조선 왕조의 멸망과 대한제국의 성립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예언가가 죽음으로 남긴 경고가 얼마나 무겁게 메아리치는지를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지막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시절 사람들의 선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진 긴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조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파란만담한 역사의 조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한 예언가의 정확성이 아니다. 그 예언 속에 담긴 절박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두려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제든 또 다른 박유붕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